문재인 대통령이 7개 중앙부처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현역 의원, 전직 관료, 학자들이 두루 이름을 올렸는데 거의 확실한 것처럼 거론되던 인사가 명단에서 빠지는가 하면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 연이어 발탁된 인사도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청와대 개각 내용을 통해 집권 3년 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의중을 읽어보지요.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강희용 더불어민주당 서울동작을 지역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청와대 개각 내용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제어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네, 인사 발표를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박영선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 중심 경제로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진영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너 내 후배 장관 됐나? 하고 참 축하하고 재밌겠는데. 근데 이해찬 당대표의 만류가 있었습니다. 차기 총선 승리를 위해 추후 당에서 그에 적합한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네, 집권 3년 차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최대 폭의 개각이었습니다. 시기나 규모, 내용면에서 짧게 총평을 좀 해보신다면요. 아무래도 이제 집권 중반기를 준비하는 일단 개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 총선을 겨냥을 해서 총선 겨냥한 일단 인선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또 이제 1차 조각이 사실은 어떤 개혁성이라든지 또 이런 것에 중심이 맞춰졌다면 이번 개각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안정성이라든지 그동안 시행되어 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측면에 좀 전문가들을 많이 등용했다. 아마 그런 특징들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희용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집권 3년 차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그동안에 이제 집권 초기에서 구상하고 설계되었던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체감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집권 중반기를 맞아서 정책 성과를 극대화하거나 그다음 국정 동력을 강화하면서 국민 체감형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그런 점에서 안정과 전문성을 고려한 그래서 탕평과 전문성 이 두 가지를 키워드로 한 인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 장관 후보자 명단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눈에 안 띄는 인물이 있다는 겁니다. 앞서 보셨지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각설 나올 때부터 하마평에 계속 올라 있었고 잠시 나왔지만 박지원 의원은 축하한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했거든요. 네, 하마평에 오르고부터 사실 전화도 끊고 일체 기자들 취재에도 응하지 않고 있었죠. 그래서 거의 확정적이다로 저는 생각했었는데 막판에 이제 원래 이번 인사가 어제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로 연기가 되면서 실제 변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왔었고 아마 이제 강기정 정무수석이 이제 당을 찾아가서 이해찬 대표와 만나서 이제 마지막 조율한 것 같은데 아마 당 입장에서 보면 현재 일단 모든 여권의 지금 힘 자체가 내년 총선으로 맞춰져 있거든요. 즉 총선에서 내년에는 반드시 어떤 면에서 보면 과반 의석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여권으로서는 가장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차원이라면 그나마 그래도 서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지역들, 특히 이제 우상호 의원의 지역 서대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왔다 갔다 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아마 그러면서 볼 때는 한 석이라도 일단 더 확보를 해야 된다. 아마 그런 차원이 있는 것 같고 전체로 보면 의원 차출을 최소화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마지막 결정할 것 같은데 문제는 우상호 의원은 아마 본인은 굉장히 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은 이제 더 이상 국회보다는 이제 장관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 꿈이었던 서울시장을 상당히 겨냥을 했었거든요. 아마 그런 면에서 본다면 본인은 굉장히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당 차원에서는 상당히 일단 한 석이라도 더 좀 지켜야 된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일단 입각이 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 내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일단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욕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방에서도 의원실에서도
상당히 이제 오래전부터 이 인사청문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왔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이제 막판에 이렇게 된 것은 이제 이해찬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에서 내년도 충선을 두고 우리 우상호 의원에 대한 역할론이 네. 부각이 되면서 이 부분이 좀 인사에서 좀 빠지기 시작했다. 사실 북미회담 전에 이제 개각이 얘기되면서 박영선 의원이라도 우상호 의원, 진영 의원 3명은 거의 상수로 네.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갑자기 빠지게 된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정치인 내각을 좀 최소화시키면서 실제로 당의 역할 속에서 그 빈자리를 다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 것 같다라고 보여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해찬 당대표의 총선 구상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이제 86그룹의 자장격인 우상호 의원을 사실상 당내에 둠으로써 이 이후에 이제 당내 어떤 세대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진두지휘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맡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지요. 이해식 대변인의 목소리입니다. 문재인 정부 2기 입각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되어 온 우상호 의원에 대해서는 이해찬 당대표의 만류가 있었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원내대표를 역임한 당내 중진 의원으로 차기 총선 승리를 위해 추후 당에서 그에 적합한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역시 당 대표가 잡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우상호 의원의 입지와 역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소위 이제 86그룹의 저장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그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제 초기에 문재인 정부 초반에 이제 비서실장으로서 훌륭하게 역할을 했고 당으로 이제 복귀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우상호 의원이 이제 이끄는 어떤 개혁 공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우상호 의원은 이제 사석에서 내가 이제 20년 정치를 했는데 그동안에 국회의원으로서 20년을 했지만 후배 정치인들을 키우지 못한 게 상당히 아쉬웠다라고 토로를 하면서 이번에 입각은 사실 이제 불출마를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불출마함으로써 후배들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내놓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당이 이제 어떤 집권을 했고 그다음에 다음 재집권을 위해서라도 이번 총선이 대단히 중요하고 즉 총선은 문재인 정부 성공을 가름하는 이제 아마 그런 계기가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일종의 큰 어떤 세대 교체라든가 세력 교체들을 좀 지향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서울시장 얘기 잠깐 하셨지만 뭐 차기 총리 자리까지도 이야기가 정치권에서는 나오던데요. 글쎄 뭐 그거 이제 돼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우상호 의원은 사실은 친문이 아닙니다. 이제 그러면서 본다면 좀 당내에서는 이제 비문 그룹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아주 핵심적인 친문은 아니죠. 물론 친노의 자장은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마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세력 균형도 조금 생각했지 않을까 당내에. 뭐 친문과 비문 간의 어떤 세력 균형도 좀 염두에 뒀을 것도 있다. 특히 또 앞으로 이제 뭐 총선이 끝난다고 하면 아무래도 당내에서 이제 어떤 총리급이라는 장관급의 어떤 인물들 그것도 사실 좀 키울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우상호 의원이 어떤 아까 말씀하셨지만 386 그룹의 일단 대표 주자고 그다음에 이제 원내 대표까지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의 자산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마 박영선 의원이 이제 이번에 중소벤처기업 장관으로 입각을 했는데 박영선 의원도 똑같이 서울시장을 상당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좀 교통 정리라든지 뭐 그런 차원들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당에서는 특히 이제 이 북미회담이 결렬되면서 여러 가지 좀 위기감을 좀 느낀 것 같아요. 내년 총선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모든 자산을 어떻게 하든 최대한 당으로 집중시켜야 된다. 그래서 총선에서 의석을 확보해야지만이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이제 임기 말까지도 어떤 면에서 이제 순탄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위기감도 솔직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그 박영선 의원 이야기도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지요. 그보다 눈에 띄는 인물이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입니다.
이분은 박근혜 정부 바로 직전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던 이력이 눈에 띄는데요. 사실은 뭐 진영 의원은 굉장히 관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상대적인 정권에서 다 장관자를 했으니까 네. 원래 이제 옛날 이회창 총재의 어떤 특보로 이제 정치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 원래 판사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제 용산에서 이제 3선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원래는 진박이었어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굉장히 좀 가까웠고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는데 당시에 기초연금을 놓고 굉장히 다툼이 심했습니다. 예. 그때 사실 진영 의원이 좀 사퇴 이야기했을 때 마지막으로 내가 대통령 한번 만나고 그만두겠다라고 해서 이제 면담을 신청했는데 네. 끝내 거부가 됐어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6개월 만에 경질로 해서 이제 나왔거든요. 그 이후에 일단 탈당을 해서 이제 민주당을 옮겼고 또 당시 김종인 대표와 굉장히 좀 어떤 호흡을 맞춰서 당을 이끌어 나갔고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도 저 다른 당에 있다가 온 굉장히 어떤 중진급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진영 의원이 굉장히 또 당내에서 특히 뭐 적이 없습니다. 점잖고 또 여러 가지로 실무 능력이나 이런 게 인정받았기 예. 때문에 이번에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일단 발탁이 됐고 본인 입장에서는 일단 정치를 좀 마무리하는 수순인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본다면 본인이 마지막으로 일단 장관으로서 일단 마무리하는 것 자체도 본인은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아마 네. 그런 판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2013년 당시에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일각에서는 소신 발언을 했다, 일각에서는 뭐 배박이다 이런 평가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당적을 바꾸었다고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랑 친분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딱 3년 전인데요. 2016년 3월 즉 총선을 직전에 이제 새누리당으로부터 이제 그 공천을 못 받죠. 못 받으면서 이제 사실 그때 뭐 사실 보복당했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그때 재밌는 것은 이제 지금 민정수석이신 조국 수석이 이제 그 서울대 교수 입장으로서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잘 됐다. 차라리 그 야당에 오셔서 박근혜 공약을 실천하셔라라고 얘기를 응원을 보냈고 또 지금 이제 국민연금 그 이사장으로 가 계신 김용익 당시에 그 보건복지를 같이 하셨던 의원께서도 이 쓴소리 보호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쓴소리 한 번 했다고 이걸 내쫓고 공천도 안 주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온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김종인 대표가 대표 체제에서 총선 전략 자체를 이제 중도 보수에 대한 확장 전략을 펼쳤었고 그 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서 진영 의원께서 이제 선택이 되신 거고요. 입당을 하셔가지고 무난히 용산에서 이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을 또 들여다 보면 보건복지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18대 후반기, 그다음 19대 전반기에 그 행안위 안행 그때는 안행이라 그랬는데 행안위원과 안행위원장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식 인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이 사실은 이제 이번 인사의 주요한 역할이 되지 않았겠냐. 즉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안행위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도 있지만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 통찰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진영 의원은 4선의 중진이기도 하고 당적을 옮기고 나서도 서울 용산구를 지켰습니다. 이 지역구가 누구에게 가느냐 정치권에서는 이 부분도 관심사일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용산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용산도 지금 범강남권으로 이제 속하는 지역이거든요. 강북의 강남으로 그렇죠. 불리는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역에 대한 이제 민주당의 확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예전에 어떤 자유한국당의 아주 보수층에 대한 일단 확장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진영 의원이 그런 면에서 본다면 민주당에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고마운 어떤 인재였죠.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내년 총선에 불출마를 하시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이제 권혁기 전 춘추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도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사실은 총선에서 민주당이 중요하게 하는 거는 이제 강남에 대한 3구에 대한 이제 어떤 확장 전략들. 그다음에 이제 강북에 예를 들어서 용산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중요한 지역에 대한 이제 확장 전략 이런 것들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이 지역을 또 탈환하기 위한
굉장히 아마 건물급의 공천이 있기 때문에 네. 내년 총선 공천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전략적 공천을 하지 않겠는가. 아마 한국당도 실제로 이 지역과 강남 이런 데 수성을 하기에 굉장히 아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아마 이 지역은 공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정부의 한 차례 장관직을 역임했던 인사라 이번 청와대 지명에 대해서 어떤 소감을 밝힐지 상당히 주목됐었는데요. 실제로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이야말로 이번에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헌법 개정안에서도 적시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10수년간 노력해온 지방자치의 발전이 이번에는 반드시 한 단계 매듭을 지어야 될 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아까 잠시 말씀하셨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 지목이 됐습니다. 언론인 출신의 4선 국회의원이라 상당히 대중성은 가지고 있는 정치인인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조금 의아하게 들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평소에도 이제 재벌 저격수 뭐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이 되는데 사실 이제 그게 표현이 이제 언론에서의 표현이지만 재벌 공격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외에 공정경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공정경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경제를 만들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승격이 됐기 때문에 그게 부합하는 중소기업의 일종의 실세 장관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적임자로 이제 낙점이 된 것 같고요. 특히 지난해 연말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그 자영업 종합대책을 세움으로써 그동안의 중소상인들 그 가장 이제 고통 많이 받고 있다고 하시는 그분들에게 일종의 자영업을 하나의 어떤 구조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거기에 적극적인 정부 범정부적 지원과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이미 밝히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에 이제 그런 토대를 닦았던 홍종학 장관이 물러나시고 그거를 이어받으셔가지고 본격적인 공정경제로의 어떤 시동을 거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잠깐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소기업 경제로의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본인의 의지, 그다음에 이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그다음에 뭐 MBC에서 경제부 기자를 하면서 한국 경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의정 활동하면서 지적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행동력 있게 실천력 있게 집행하실 수 있는 그런 적임자를 낙점하실 것 같다. 청와대의 기대는 이렇습니다. 앞서 이현정 논설위원께서 민주당 내에서는 아마도 우상호 의원과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교통정리를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언급도 좀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그러면 박영선 의원의 행보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아마 중소기업부가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불호 승격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게 이제 홍종학 장관 시절에는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존재감이 저는 크게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마 박영선 의원이 아마 여권의 중진이 왔기 때문에 아마 부처 공무원들은 굉장히 환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부의 위상 자체가 일단 높아질 것이고 그만큼 발언권 자체가 높아질 거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박영선 의원이 얼마나 이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역할이 좀 기대가 되고 물론 본인이 여기서 잘한다면 하나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만큼 그동안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주로 법사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저격수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행정을 직접 해보는 그러니까 그건 당사자 입장이거든요. 본래 남 비판은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그걸 맡았을 때 잘하냐 이건 좀 행정력은 좀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능력들을 이번에 아마 이제 장관으로서 좀 저는 실험을 해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문제는 아마 야당 입장에서 이제 청문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야당 입장 청문회를 누구를 타겟으로 할 것인가? 아마 그런 이제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이번에 통일부 장관이 된 김현철 후보와 그다음에 이제 박영선 의원이 상당히 좀 겨냥이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사실은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여권에서 이제 중요하게 서울시장 이걸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야당 입장에서는 흠집을 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을 본다면 이제 청문회 전략을 짤 때도 보면 어느 것을 포커스를 할 것인가 그런 차원을 본다면 이제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중에 한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청문회의 주요 타겟이 될 수 있다라는 예측까지 해주셨습니다. 박영선 후보자의 지명 소감 직접 듣고 오시죠.
얼마 전에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명실상부한 선진국 정착을 위해서 중소벤처기업 중심 경제로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지금 겸허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 기존 내각 멤버 가운데서는 김부겸, 김현미, 도종환, 김영춘 장관이 당으로 복귀를 하는 것이고요. 진영, 박영선 의원이 투입이 됩니다. 오늘이 특별히 세계 여성의 날이라서 이런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김현미 장관이 빠지고 박영선 의원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 여성 장관 비율은 18명 중에 4명이고 비율로 제가 계산해봤더니 22.2%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은 30%였는데 여기엔 여전히 미달이네요. 또 뭐 같은 질문이 오늘 이제 청와대 춘추관에서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30%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제 대통령께서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 그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목표 지점에 대해서 이제 상황과 요건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였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항상 염두에 두고 어쨌건 계속해서 여성 강요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라는 점들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이번에 이제 뭐 비문 의원 이렇게 이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제 당내에 이제 친문 비문이라는 개념이 지난 이제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많이 희석화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입각하시게 되는 그 후보자로 되신 그 박영선 의원도 그 문재인 대통령의 선대위원장으로서 전국을 다 다니셨고 진영 의원께서도 그 당내에서 이제 그런 역할들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우상호 의원 얘기도 자꾸 나왔었는데 이제 그런 점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이제 우상호 의원이나 박영선 의원 모두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뛰었던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내각에 들어갔을 경우에 이 집권 중반기에 어떤 내각의 안정, 국정 운영의 안정을 기해될 시점에 자칫하면은 어떤 둘의 어떤 경쟁 프레임에 외부에서 이제 그렇게 걸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뭐 그러지는 없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또 국정 안정을 해칠 수도 있다라는 고려가 막바지에 좀 막판에 고려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당의 전략적인 좀 판단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앞서 이제 청문회 주요 타겟으로 박영선 의원과 함께 통일부 장관 자리를 꼽으셨어요. 지금 김현철 통일연구원장이 지목이 됐는데 이분은 어떨까요? 야당의 공격을 좀 뚫고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분입니까? 아마 이제 학자 출신이신데 예전에 이제 정동영 장관, 통일부 장관 계실 때 그때 정책보장을 했고 그때 이제 어떤 개성공단 그 설립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좀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아마 이제 현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대북 정책과 어떤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특히 남북 경협에 대해서 굉장히 그동안 많이 해왔던 전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정부가 조명균 장관을 대신에 이제 김현철 장관으로 교체한 이유를 보면 이제 조명균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북 관계에 있어서 통일부가 좀 앞장서고 있지 않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좀 있었어요. 얼마 전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통일부가 너무 몸을 사린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특히 이제 조명균 장관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미국과의 어떤 보조를 맞춰서 어떤 대북 제재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남북 관계 가져가자라는 그런 입장이었고 반대로 이제 청와대나 일부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어서 어떤 충돌이 좀 있었다. 그래서 아마 그것들이 이번 이제 장관 교체의 어떤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김현철 후보자가 이제 임명이 이제 청문회를 통해 임명이 될 텐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남북 관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가져가려고 한다면 문제는 지금 2차 북미 회담이 결렬된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가 너무 속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견제를 하고 있고 또 불편한 어떤 심경을 내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뭐 한미 간 결별 수순으로 가는 개각이 최근에 뭐 미국 언론들이 그런 표현도 쓰기도 했죠.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과연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하는 김현철 장관을
후보자를 통해서 예. 남북 관계 속도를 좀 내고자 한다면 이것이 혹시나 어떤 우리와 미국 간의 갈등의 요인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네. 아마 이 지점들을 특히 야당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청문회 때 굉장히 집중적으로 아마 질의를 할 것 같고 이게 아마 이번 전체 7명 장관 중에서는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절차상으로 보면 청문회는 그러면 언제쯤에 좀 진행이 되고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될까요? 오늘 나온 것은 이제 4월까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7명 자체에서 이제 그 정치인 출신이 2명이고, 네. 그다음에 교수 출신이 3명, 그다음에 관료 출신이 2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거처럼 어떤 정치인들이 타겟이 돼갖고 뭐 하기는 하겠지만 네. 그 역대로 뭐 의원 불패라는 네. 신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네. 의원 불패 신화는 이어질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른 뭐 국토부 장관이나 문화부 장관까지 고려해서 본다면 지금의 어떤 그 한반도 체제를 말씀하셨는데 네. 대통령께서 그 부분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좀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담긴 거 아니냐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이죠. 이제 NSC에서 이제 제재의 틀 안에서 가능한 어떤 남북 협력 방안을 최대한 만들어서 실천하자.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조명근 장관은 이제 정통 관료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때를 기다렸다라고 네. 한다면 이 김현철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때를 만들 수 있는 사람. 그 과거에 이제 정동영 장관의 정책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그 시기를 거쳐왔기 때문에 그러한 역동성들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랫동안 국회가 공전을 했고 또 국정수행 지지도도 정부 출범 때와는 확연히 다른 집권 3년 차입니다. 청와대 이번 개각이 산적한 현안을 뚫고 나가는 묘수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 청문회 절차를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주제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 분권에 대한 논의도 없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해오겠다는 것은 대통령 독재 국가를 시도하는 것 아닌가. 거듭 경고하지만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거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격입니다. 그건.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승자독지 선거제도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정당이고 확고한 의지를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제1야당의 자세다. 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냈습니다. 여야 사당이 선거제도 개편과 주요 쟁점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것에 맞대응한 것인데요.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의 목소리 다시 한번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민주당이 기어이 이념 독재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선거법마저 제1야당을 패싱한 채 패스트트랙으로 거래하는 사상 초유의 선거법 구태타를 강행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 분권에 대한 논의도 없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우겠다는 것은 대통령 독재 국가를 시도하는 것 아닌가. 이 마음대로 하는 이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저희는 거듭 경고하지만 이제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네, 선거법 쿠데타다, 독재국가 시도다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뭐 아무래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안건이 선거법이다 보니까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선거법은 어떤 면에서 보면 룰이죠. 사실 선거법은 그동안 우리가 역대 국회를 보더라도 여야 합의로 다 통과를 했습니다. 그만큼 선거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여야가 함께 치러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만큼은 룰을 지켜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여당에서는 이제 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 올리면서 나머지 관련된 법안들과 함께 한 10개 법안들을 이제 패스트트랙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패스트트랙 하게 되면 일단 330일 이후에는 일단은 이제 국회에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과반수 찬성을 하면 통과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330일 물론 그 전에도 뭐 할 수가 있죠. 예. 그렇지만 일단 330일이 지나고 나면 바로 이제 상임위가 없이 이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내년 이제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서는 이제 선거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전략인데 사실은 이 선거법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패스트하는 것 자체는 정치적으로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현재 워낙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있으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야당을 압박하는 즉 한국당을 압박하는 카드로 쓴 것이고 또 지금 뭐 나경원 대표도 이야기한 원직 총사태도 똑같은 입장에서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쓴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선거법 개정은 지금 현재 정치개혁 특위가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일단 지금 오늘 이제 여당은 안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야당도 안을 내놨기 때문에 저는 한국당도 빨리 좀 안을 내놓고 그 안을 가지고 일단 협상을 하는 것이 순서지. 지금 같아서 뭐 한쪽에서는 패스트를 하고 한쪽에서는 총사퇴하겠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국회가 가면 이거는 뭐 해결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주말 사이에 어떤 모습이 국회에서 펼쳐질지 궁금한데요. 일단 이 상황까지 온 게 결국은 자유한국당 때문이다. 이게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위원장의 입장입니다. 그제 한국당을 향해서 10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까지 답을 달라 이런 최후 통첩을 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선거제도 개혁의 논의가 이렇게 표류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에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아직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당론도 없고 또 1월 말까지 약속을 못 지킨 데 대한 어떠한 유감 표명도 없으며 이후에 책임 있는 계획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를 보이콧해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조차 봉쇄해 버렸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태도는 거짓 약속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고 또 사실상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밖에. 네, 사실 지난해 말에 지난 1월에 처리하기로 합의를 해놓고 자유한국당이 당론도 내놓지 않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작년 12월 달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나서 바로 얼마 있다가 이제 5당이 이제 원내대표가 모여서 합의를 합니다.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를 했는데 그 자체가 사실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제 수용되지 못한 거죠. 수용되지 못하면서 말을 바꿉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혁 검토를 합의한 거다. 검토를 이제 검토하기로 시작한 거를 합의한 거다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그래놓고 이제 원래는 1월 말까지 안을 마련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마련이 안 됐고 또 선관위 중앙선관위에서는 적어도 2월 15일까지는 통과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 또한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 정개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위원장 입장에서는 각 당이 이제 4개 정당은 각각의 이제 입장들을 내놓고 이제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전당대회를 이유로 해서 또 미루고 그동안에 또 여러 가지 뭐 특검이니 국정조사니 이런 걸 요구하면서 소위 정쟁, 그렇죠. 정쟁에만 매달리고 그리고 2월 국회도 열지 않지 않았습니까? 2월 국회가 안 열린 게 거의 19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국회법이 개정되고 나서 이래로 19년 동안 매년 빠짐없이 열렸는데 요번에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자유한국당이 이 국회를 방치시켰는지를 드러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놀고 숙제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숙제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제 나 숙제 못 내놓고 나 학교 퇴학하겠다, 자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정치들이 사실 패스트트랙 자체가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 놓은 일종의 숨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숨통을 막아버리고 그것조차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민주당과 야3당의 시각이 좀 많이 반영된 말씀이시고요. 조금 전에 패스트트랙 이야기 잠시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좀 이해하기 쉽게 그래픽을 준비했으니까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이제 되면서 사실은 이제 예전같이 어떤 뭐 동물국회 이걸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법안 통과가 굉장히 이제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숨통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패스트트랙이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일단은 상임위 제적위원회 5분의 3이 일단 찬성을 하면 이 패스트트랙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되면 330일 동안 이제 표결되지 않으면 네. 자동으로 이제 본회의에 상정이 되게 됩니다. 본회의에 상정되면 결국 과반수 찬성으로 되는 것인데 현재 자유한국당 의석이 113석이거든요. 예. 나머지 일단 여당과 야당이 합하면 5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올릴 수가 있는 것인데 네. 문제는 이제 이번에 여당이 조금 어떤 면에서 꼼수를 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선거법 같은 경우는 이제 225석 플러스 75석으로 해서 이제 그 300석 이내에서 이제 네. 어떤 안을 냈습니다. 반면에 또 본인들이 통과시키고 싶은 공수처법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다른 법안들을 함께 포함을 시켜서 야당한테다가 이제 제의를 한 겁니다. 네네. 즉 선거법을 통과시켜 줄 테니까 다른 우리가 통과시켜 준 법을 함께 통과시켜 달라. 네. 그래서 10개 법안을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본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선거법으로 다른 야당들 좀 유인을 해서 네. 하고 싶은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것인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더더욱 받아들이기가 그렇죠. 왜냐하면 힘들겠네요. 사실은 이제 선거법은요. 아무리 국회가 여야 간의 충돌이 심하고 여야 간의 극단적인 상황이라도 네. 선거법만큼은 합의로 통과가 됐어요. 네. 이제 그거는 왜냐하면 뭔가 그래야지만이 뭔가 최소한의 룰이거든요. 민주주의의 토대가 그렇죠. 되는 그렇기 때문에 것이니까요. 문제는 아무리 지금 사실은 제1야당이지 않습니까? 제1야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당들이 일단 선거법을 통과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그 어떤 전국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좀 저는 이 원내대표들이 좀 정치력을 갖고 네.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실은 좀 합의가 되지 않아요. 지금 사실 두 분이 이끌어 나신 국회가 보면 지금 벌써 2월 국회 못 열었죠. 네. 3월 국회 이렇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치를 좀 발휘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꺼낸 의원직 총사퇴는 어떻습니까? 당에서 그냥 결의하고 의원 개개인이 사퇴해버리면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절차가 그동안에 이제 있죠. 사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사실 국회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항의의 표시로 이제 의원직 사퇴가 종종 있었지만 네. 그런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뭐 미디어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사안이 있었지만 매번 뭐 의원직 사퇴는 하나의 어떤 정치적 항의 표시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국회가 그 사실 의결이 있어야 되네요. 의결이 이제 열려 있을 경우에는 의결로서 그 의원의 사직 허가가 네. 가능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직 허가 여부는 일반 안건과 똑같이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표결로서 처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표결은 재적 의원의 과반 이상이 동의를 하면은 뭐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퇴하겠다고 하는 의원들은 이 표결에 본인이 참여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참여를 해야죠. 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고 뭐 본인 이런 건가요? 사표를 본인들이 네. 찬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한 거의 가능성 제로에 가까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정치적인 수사다. 그렇죠. 정치적인 수사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서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배수의 진을 친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은 네. 패스트트랙, 야당은 이제 의원이 총사퇴 이제 그걸 쳤는데 문제는 지금 사실은 이제 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예전 같이였던 타협의 정치가 좀 상당히 실종돼 갔다 그런 네. 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뭐 법안 같은 경우도 보면 서로 간에 좀 입장을 맞춰서 이걸 하나 통과시켜주고 저 하나 통과시켜주고 그런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타협의 정치였는데 오히려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사실은 그걸 좀 하라고 만들어 놨더니 사실은 선진화법 때문에 거의 되는 게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네. 더군다나 지금 여야가 선거가 임박해지면서 또 야당이 이제 새로운 황교안 체제가 들어서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선거 시즌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네. 좀 선명성 강조를 위해서 굉장히 강경한 지금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이제 총선이 아직 뭐 1년 가까이 남았는데 과연 앞으로 국회가 잘 될지 법안 통과될 수 있을지 솔직히 걱정스러운 대목이 많습니다. 네, 3월 국회 뭐 문 열자마자 또 싸우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어떤 논의가 좀 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현재 각 당의 당론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지요. 네, 강용 위원장께서 좀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지역구 네. 225석에 비례 75석 이것이 이제 낼 수 있는 최선의 안이다 이렇게 내놓고 있는 중이고요. 야당은 이거를 뭐 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요 부분은 이제 그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입장은 이 선거제 개편뿐만 아니라 이제 분권형 권력 개편도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네. 그것도 같이 논의하자 이런 네.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논의하자는 건 이제 논의가 계속 길어진다는 건데요. 그렇죠. 예. 동시 추진하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소위 정계특위에서 선거제는 항상 뭐 여야가 했다, 이제 모두 합의가 했다라고 하지만 그동안은 그 여야는 대부분 그 거대 양당의 합의였습니다. 그 소수 정당의 합의는 의견은 사실 반영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제 국민들 지지 여론이 높고 그동안에 이 국회가 제대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그다음에 충분하게 다양화된 사회의 어떤 의견들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점들이 이제 반성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갖고 국회를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일하는 국회로 좀 만들어 보자라는 점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한 그 기득권을 사실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의 국회 선진화법에서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그것이 법안으로 그 전체 어떤 국회 총의로 모아질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을 패싱한 게 아니거든요. 자유한국당이 사실 이 선거제 개혁을 외면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압박수단으로 패스트트랙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연말에 두 당의 당대표가 단식을 했던 장면 많은 분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런 과정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최후 통첩한 시간이 10일, 이번 주 일요일인데 휴일 4위. 여의도가 어떻게 돌아갈지 주말에도 뉴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강희용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지역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